제발 살살해주세요. 제발. 식당 사장님은 오늘도 저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사장님의 거대한 욕망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제발 살살해주세요, 사장님. 사장님으로부터 안간힘을 써봐도 힘 좋은 사장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그녀는 희망을 품고 한국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자 시아버지는 매일 그녀를 지하 창고로 불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매일매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끔찍한 악몽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데 내 이름은 푸엉입니다. 올해 28살이죠. 베트남 하노이의 좁은 골목길에서 5년 동안 쌀국수 가게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었죠.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늘 칼집으로 상처투성이었고 발은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6명의 생계가 내 두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2014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막내 동생은 겨우 10살이었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그 후로 계속 병원을 다니셨어요. 병원비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내 쌀국수는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비법은 육수에 있었어요. 솥뼈를 하루 종일 끓이면서 계피와 팔각을 넣었죠. 거기에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특별한 향신료를 더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단골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푸엉, 내 쌀국수 맛은 정말 예술이야. 단골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만 갔어요. 어머니의 약값이 한 달에 100만 동이었습니다. 큰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1000만 동이 넘었죠. 작은 동생들의 교복값, 책값, 급식비. 돈이 들어가는 곳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말이죠. 그러던 2019년 봄 마을의 결혼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푸엉 씨, 좋은 조건의 한국 남자가 있는데 만나보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개인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 남자는 서울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는 집안이에요. 푸엉 씨의 요리 실력이면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식당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성호라는 남자는 나보다 1살 많은 29이었어요. 얼굴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정간의 밥상이라는 식당을 운영한대요. 부주방장이라고 하네요. 중개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큰 식당에서 일하는 나를, 베트남 요리로 성공하는 나를,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나를. 몇 주 후 성우가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내가 만든 쌀국수를 먹어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났어요. 그는 서툰 베트남어로 나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죠.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식당에 베트남 메뉴를 추가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결심한 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셨어요.
푸엉아, 한국에 가서도 우리 쌀국수 비법 잊지 말아라. 그게 너의 무기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가족과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타던 날 동생들이 모두 나와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막내가 내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언니 꼭 돌아올 거지? 응, 금방 올게.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나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성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정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 푸엉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구나.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정 사장님은 인자해 보였습니다. 굵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손이 나중에 내게 어떤 짓을 할지.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동안 정 사장님은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푸엉이 요리를 정말 잘한다며. 우리 성우가 자꾸 자랑하더라고. 네, 아버님. 베트남 전통 요리는 웬만큼 다 할 줄 알아요. 그거 참 좋군. 우리 식당도 메뉴가 좀 다양해져야 하는데. 식당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2층 건물 전체가 식당이었죠. 1층은 홀과 주방, 2층은 개인 룸들이었습니다. 지하에는 넓은 창고가 있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하하, 3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우리 보물 1호지. 이제 푸엉이가 보물 2호고. 정 사장님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날 밤 성우가 내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베트남에서의 힘든 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성우는 매일 밤 서툰 내 한국말을 고쳐주었어요. 종이에 한글을 써가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주말이면 남산타워나 경복궁 같은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들이 신기했어요. 정 사장님도 자상했습니다. 반찬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셨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못 먹을 때면 간을 약하게 한 백김치를 따로 담가주셨죠. 베트남 음식이 그리울 때면 재료를 사다 주셨습니다. 푸엉이가 건강해야 우리 식당도 잘 되지. 그럴 때마다 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할 때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다들 잘해주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면서 동시에 베트남 요리도 선보였어요. 가끔 쌀국수나 반미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놓으면 모두가 놀라워했죠. 이게 뭐야? 진짜 맛있다.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정 사장님은 그런 나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나는구나.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여름이었습니다. 성우가 식자재 공급 계약 때문에 지방 출장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을 비웠죠. 식당에는 나와 정 사장님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 사장님은 여전히 친절했고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 사장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따뜻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끈적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주방에서 일할 때도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내 어깨를 짚고 지나가셨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운 예감 때문이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 사장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푸엉아, 지하 창고에서 양념 좀 가져와 줄래?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 창고는 늘 가던 곳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불을 켰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식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양념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컥하는 소리, 문이 잠기는 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정 사장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 같았죠. 아버님, 왜 문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다가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푸엉아,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사는 것도 다 내 덕분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끈적거렸어요. 내 팔을 잡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창고는 방음이 완벽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그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우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 차가운 창고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내가 믿었던 것들, 꿈꿨던 것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정 사장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조용히 해. 성우한테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몸이 떨려서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정 사장님은 그런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알겠지? 그 후로 지하 창고는 내 지옥이 되었습니다. 성우가 출장을 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정 사장님은 갖가지 핑계를 댔죠. 식자재 정리 좀 도와달라. 새 메뉴 개발 회의를 하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한국말도 서툴렀죠. 무엇보다 성우가 알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베트남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죠. 그들은 내가 잘 지낸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성우가 집에 돌아올 때면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다정한 아내인 척해야 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말이죠. 식탁에서 정 사장님과 성우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정 사장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성우야, 푸엉이가 요즘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베트남 쌀국수를 끓일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그 달콤한 향기가 이제는 역겨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정 사장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공포에 질린 토끼처럼 말이죠. 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죠.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뺨은 움푹 패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공포에 떨어야 했죠. 내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심하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성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요. 그가 내 남편이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니까,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죠. 말을 꺼낼 때마다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성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성우가 나를 돌아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뭔데? 무슨 일 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아버님이 저한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죠. 성우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지. 나는 그날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후로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정 사장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것을요. 말하는 동안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불을 꼭 움켜잡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성우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아버지를 찾아갈 줄 알았어요. 화를 내거나 나를 안아줄 줄 알았죠. 하지만 성우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뭐라고요? 식당 운영이 힘드시니까. 요즘 손님도 줄고. 성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고개를 숙인 채 이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믿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 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나왔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나를 보지 못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져. 인내심이라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성격 당신도 알잖아. 건드리면 더 무서워져. 성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되어 퍼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당신이 좀 참아줘.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 쫓겨난다는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성우에게는 아내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자 문제도 있고. 당신도 갈 곳이 없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죠.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성우는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버지도 곧 정신 차리실 거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성우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아니, 적이었죠. 정 사장님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성우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성우는 아무 말 안 하더라. 착한 아들이야. 그의 비웃는 듯한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외출도 금지됐습니다. 정 사장님은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밖에 나갈 필요 없어. 감옥이었습니다. 철창은 없었지만 분명한 감옥이었어요. 베트남 가족들과 통화할 때도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옆에 서서 듣고 있었거든요. 푸엉아, 한국 생활 어때?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괜찮아요, 엄마. 거짓말을 하는 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여기서 쫓겨날까봐 두려웠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눈은 죽은 물고기처럼 흐리멍덩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죠.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났어요. 희망을 품고 왔던 이곳은 지옥이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주방에서 칼을 잡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베트남의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성우와 정 사장님이 식탁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죠. 감정도 잃어갔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로봇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잠드는 로봇이요. 하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 생각만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나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죠. 2020년 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 그건 진정한 패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강한 생존자가 되기로요. 처음 시작은 작은 관찰이었어요. 주방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한 거죠.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였습니다. 지하 창고에는 없었지만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과 주방 일부는 찍힌다는 걸 알게 됐어요.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뺏지 않았거든요. 아마 내가 베트남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남겨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이연아, 조용히 하라고 했지. 정 사장님의 거친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내 울음소리도 거부하는 소리도 함께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은 무슨.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허락해서야. 이런 대화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희망이 찾아왔어요. 같은 주방에서 일하는 란이었습니다. 23세 베트남 여성이었죠. 나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2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란은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내 상태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언니,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란의 걱정 어린 눈빛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내 옆에 앉았고 베트남어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정 사장님이 언니한테 이상하게 굴지 않아요? 제가 봐도 좀. 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경계했죠. 혹시라도 정 사장님 귀에 들어갈까 봐요. 라나, 조심해서 말해야 해. 괜히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알아요. 그런데 언니, 혹시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란은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우리 베트남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며칠 뒤 또 다른 희망을 만났습니다. 식당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는 미선 언니였어요. 40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죠. 가끔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푸엉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편의점에 한번 들러요. 어느 날 미선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왜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다음 날 편의점에 갔을 때 미선 언니는 내 팔에 있는 시퍼런 멍자국을 봤어요. 정 사장님이 잡아서 생긴 자국이었죠. 이게 뭐예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소매를 내렸어요. 아, 그냥. 주방에서 부딪혔어요. 미선 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푸엉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예전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우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죠. 언니, 혹시 이주노동자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언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미선 언니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줬습니다. 지은 변호사라는 이름과 전화번호였어요. 이런 일 전문이세요? 특히 이주 여성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란이 있었고 미선 언니가 있었죠.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지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3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죠. 정 사장님의 협박, 폭언, 그리고 내가 거부하는 소리들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자신도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창고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울고 있었다는 것도 봤다고 했죠. 언니, 저도 화가 나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란의 분노가 내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잘못된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확인받는 기분이었어요. 미선 언니는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요. 가장 중요한 건 푸엉 씨의 안전이에요. 일단 그 집에서 나와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도망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란이 말했어요. 언니, 용기 내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비였죠. 마치 내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지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미선 언니가 편의점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게 해준다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복수를 꿈꾸던 내게 이제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의였죠. 나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거예요. 반드시. 지은 변호사를 만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선 언니가 편의점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게 해줬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누군가 따라온 건 아닐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푸엉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내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님은 여러 번 고개를 흔들었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들려드렸어요. 정 사장님의 협박하는 목소리, 내가 울며 거부하는 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죠. 변호사님은 한 파일씩 꼼꼼히 들으셨어요. 표정이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나는 아직 그 집에 있었어요. 당장 나가야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여성 쉼터를 연결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푸엉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탈출은 2020년 5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죠. 여권, 옷 몇 벌, 그리고 증거가 담긴 휴대폰.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였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밖에는 미선 언니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미선 언니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울의 한 여성 쉼터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 사장님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요. 법원 서류가 정관의 밥상에 도착했을 때 란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언니, 완전 난리 났어요. 정 사장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란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묻어났어요. 성우 오빠는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이제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였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미선 언니와 란이 있었어요. 힘이 났죠. 정 사장님을 다시 본 순간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떨었겠지만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자였으니까요. 피고인은 자신의 며느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기소장이 읽히는 동안 정 사장님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들, CCTV 영상, 그리고 란을 비롯한 동료들의 증언.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이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정 사장님이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래도 승리였어요. 축하해요. 푸엉 씨. 정말 대단해요. 변호사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푸엉네 쌀국수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란을 첫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베트남 여성들도 함께 일하게 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꿈을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었죠. 언니, 우리 쌀국수 정말 맛있어요. 란이 환하게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식당에서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베트남 쌀국수와 한국 김치찌개가 함께 끓는 거예요. 베트남 직원들과 한국 손님들이 어울려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이제 쌀국수 냄새는 다시 내게 희망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악몽처럼 여겼던 그 냄새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향기였어요. 가끔 예전 정간의 밥상이 있던 자리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곳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죠. 성우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2021년 겨울, 베트남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푸엉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엄마, 저 이제 사장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어요. 정말 우리 딸이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기쁨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동생들도 축하한다며 떠들었어요. 미선 언니는 자주 식당에 들러 쌀국수를 먹어요. 그럴 때마다 말하죠. 푸엉 씨가 이겨낸 거예요. 정말 용감해요. 나는 이제 푸엉네 쌀국수의 사장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온전히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여성이에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요. 어제는 새로운 직원을 뽑았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22살 여성이었죠. 겁에 질린 눈빛이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창밖을 봅니다. 새로운 봄이 오고 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나도 그들처럼 웃을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로. 앞으로도 나는 내 이름 푸엉으로 이곳 한국에서 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